남미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새벽이 밝아온다. 파도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 그 빛이 비추는 낡은 집 한 채. 그곳에서 한 청년이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청년의 이름은 마르코스. 그는 곧 10,000km 떨어진 낯선 땅으로 떠날 예정이다. 칠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꿈의 땅이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하는 머나먼 여행길이었다. 그의 아내는 세 번째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가족을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야 했던 마르코스입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죠. 고향 칠레는 아름답지만 일자리가 부족했고 특히 저 같은 학력 없는 청년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어부였던 아버지의 낡은 배를 물려받아 고기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저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날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돌아가겠다. 성공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겠다. 배 위에서 바라본 고향 마을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지만 제 가슴속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2주간의 긴 여행 동안 저는 매일 밤 갑판에 나가 별을 보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언어도 사람들의 표정도 심지어 바람 냄새까지도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맡은 서울의 공기는 고향의 바다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연과 아스팔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체온이 섞인 복잡한 냄새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첫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고 일주일 만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를 섞는 일. 허리가 휘어질 만큼 무거운 것들을 매일 들어 올렸습니다. 고향에서도 어선일로 몸은 단련되어 있었지만 건설 현장의 일은 또 달랐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와 무릎은 늘 쑤셨지만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언어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형님들의 말을 알아듣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들이 웃을 때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늘 불안했습니다. 때로는 일을 잘못 이해해서 혼나기도 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서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되고 마음은 외로웠죠. 한국말도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월세방 한 칸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의 가족에게 오늘도 무사했다고, 돈을 조금 벌었다고, 곧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편지지에 떨어지는 땀방울을 닦으며 저는 다시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 모든 고생이 언젠가는 의미가 있을 거야.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등은 구부정해졌고 무릎은 늘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면 고향을 떠날 때의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주름투성이 중년 남자만 서 있었어요.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세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회사원이 되었고 차남은 선생님이 되었고
막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때로는 밤늦게 혼자 앉아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걸까? 하지만 아이들의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삶이구나 생각했어요. 내 꿈은 포기했지만 아이들의 꿈은 이뤄줄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하얀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춘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이곳에서 한 늙은 남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꼭 쥐어져 있다. 문 밖에서는 새 아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온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의사의 말에 아들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또렷했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보여줘야 할 것이 있었죠. 20년 넘게 제가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 아이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머물던 그 작은 방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 진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모든 기록이 그곳에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장남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새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에게 이 비밀을 맡기고 싶었어요. 아들아, 이것을 받아라.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네며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 작은 열쇠에는 제 평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내가 늘 지내던 방이 있다. 언젠가 그곳을 열어보거라. 그 안에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한 만큼은 전달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장남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좀 쉬세요. 열쇠야 뭔 대수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와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걸까요? 제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들, 그들에게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병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평생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차남과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할까?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역력히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그 방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집에서는 늘 피곤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에서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죠. 아이들도 각자 바빴고 저도 다음날 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용한 곳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묵묵히만 살아왔구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꿈에 대해, 걱정거리에 대해,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에 대해 더 많이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의식도 흐려졌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을 때 아이들은 서둘러 나갔어요.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그런 인사를 남기고 말이죠. 저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열쇠가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대신해 줄 수 있기를,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25살 청년이 품었던 꿈들.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걸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그 작은 열쇠뿐이라니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열어줄 세상만큼은 분명히 특별할 거라고 믿었어요.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이른 아침이었다. 형제들은 검은 양복을 벗지도 않은 채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빈소를 치르느라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집 안은 조문객들이 남긴 음식과 화환들로 어수선했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장남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아버지 일도 정리해야지. 장남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다. 통장이나 보험, 뭐 그런 거 있는지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일하셨으면 뭔가는 남겨두셨을 텐데. 그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보다는 실무적인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30 중반에 접어든 장남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사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그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그의 어깨에 올라온 거였죠.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아버지의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는 들었다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요? 장례를 치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니요. 하지만 장남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조문객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례 비용 정산,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비 처리, 집 정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형,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차남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평생 사셨는데 우리 학비 대고 생활비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있었을까? 차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남의 계산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으면 적금 하나쯤은 있을 거야. 보험도 들어두셨을 수 있고. 장남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퇴직금도 나왔을 테고 국민연금 유족급여 같은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지 뭐. 그의 말투에는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막내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들,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장남은 고개를 저었어요.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아버지 재산 정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었죠.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아셨을 거야. 돈 남겨놓으셨으면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하지만 그의 말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어요. 마치 부동산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실 장남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값 대출 이자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을 뿐이죠.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혈육이지만 동시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어른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끈이 돈 앞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어요. 차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형, 혹시 빚은 없을까? 아버지가 아프신 동안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말에 장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야지. 만약 빚이 있다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형제들의 대화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집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고, 장남이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했어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 해지는 언제 할지도 정해야 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죠.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신 그 열쇠는 뭘까요? 하지만 장남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뭐 대수롭지 않은 거겠지. 창고 열쇠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에게는 그 작은 열쇠보다 통장과 보험 증권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도 아버지의 열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물건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직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끈이 돈 앞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 작은 열쇠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흘 후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오래된 서류 뭉치들과 각종 약봉지들 사이에서 장남이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적금 통장이었다. 야, 있네. 역시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통장을 펼쳐보며 잔액을 확인하는 장남의 모습에서 차남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차남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돈을 세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아버지의 뒷모습,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로 저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모습,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시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건설 현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희 때문에 참고 견디셨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아팠을 때는 밤새 간병하시면서도 다음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니 형이 돈을 계산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형, 잠깐만.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위에 허리 휘도록 일만 하신 분이야. 그런 분 앞에서 돈 얘기가 먼저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뭘 먼저 해야 한다는 거야? 장남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감상에만 젖어 있을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버지도 우리가 이 돈 잘 쓰기를 바라셨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더욱 제 화를 돋웠어요. 잘 쓰기를 바란다고. 형은 정말 아버지를 몰라.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한 푼을 벌어도 우리 학비부터 먼저 생각하셨어. 당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겨울에도 낡은 점퍼 하나로 버티시고 우리가 새 운동화 사달라고 하면 기쁜 듯이 사주시던 분이야.
그런 분의 돈을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며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정말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옷장에는 작업복 몇 벌과 외출복 한 벌이 전부였거든요. 구두도 한 켤레뿐이었고 그것마저 몇 년씩 신으셨죠. 반면에 저희에게는 필요한 건 뭐든 사주려고 하셨어요. 학용품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용돈도 넉넉히 주셨고요. 장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라고. 이게 그냥 감정 문제야. 이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장남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돈은 그냥 두고 썩히자는 거야. 그게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는 거야. 그의 논리도 나름대로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돈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존경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막내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제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터져나온 거였죠. 장남은 형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현실적이 되어야 했고 저는 그런 형의 모습이 아버지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형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진 거야?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형이 제일 먼저 눈치채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그랬잖아. 장남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 둘을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장으로서 감정보다는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죠. 나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인 정리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아니야, 형.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 모양이야.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막내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장남도 입을 다물었죠. 모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아버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을 만지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걸, 그런 생각들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건네주신 그 열쇠는 대체 무엇을 여는 것일까? 정말 단순한 물건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열쇠를 보며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저희에게 전해주려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걸 무시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막내는 형들과는 달리 조용히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다녔다. 아버지가 자주 입던 낡은 작업복을 만져보고 손때 묻은 안전모를 들어보고 늘 들고 다니던 검은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가방 안에는 공구들과 함께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매일의 일당과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남 생일 선물 사기, 차남 교과서 까, 막내 감기약.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아들들뿐이었다. 막내는 그 수첩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버지가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일 보러 간다. 항상 그런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공사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게 기억나요. 아들아, 아빠 따라 잘 와라.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때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굳은 살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골목 끝에서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멈추셨어요. 거기서 아버지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아들아, 아빠가 가끔 여기서 쉬어간다. 너무 피곤할 때 말이야.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휴식 공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그 단칸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비밀 공간이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도 궁금했었거든요. 집에서 쉬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작은 방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실까? 그 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아이였던 저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방 안에서 뭘 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계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거나 근처 골목에서 혼자 놀았던 기억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어딘가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추억을 되새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집에서 보던 피곤하고 지친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 작은 방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형들이 돈 이야기로 다투는 동안 저는 혼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늘 지내던 방이 있다. 언젠가 그곳을 열어보거라. 그 안에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그 말씀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숨겨둔 돈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닐까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고향 바닷가에서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꿈이 가득했을 텐데 언제부터 그 웃음이 사라진 걸까요?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우리 가족의 희망, 마르코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저희 삼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모습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계시던 모습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다오. 마치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 단칸방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건 분명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기고 싶어 하신 마지막 선물일 거예요.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그 골목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혹시 그 방이 아직 그대로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어요. 만약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때 형들에게 알리면 되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기억 속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길은 그대로였어요. 좁은 골목, 낡은 집들, 그리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모든 게 어릴 적 기억과 똑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방문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방이었죠.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 방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무언가가 있을까요? 손 안에 작은 열쇠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열쇠가 열어줄 세상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형들의 말처럼 단순히 돈만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가져갔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끝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막내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건네준 열쇠를 손에 쥐고 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과연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형들의 말처럼 단순히 돈이 숨겨져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주변은 고요했고 오후의 햇살이 계단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덜컥 오래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코를 찌른 것은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작업복 냄새, 그리움과 한이 섞인 그 향기. 20년 넘게 이 방에서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던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버지만의 질서가 느껴졌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옷걸이에 구멍난 작업복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 여러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는 작은 전기밥솥과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이곳에서 끼니를 때우셨던 모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벽면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입학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교 졸업사진까지.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사진 밑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진들 사이사이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도 붙어 있었어요. 유치원 때 그린 아버지 그림, 초등학교 때 만든 카네이션, 어버이날에 쓴 편지들까지.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보물처럼 간직해 오셨던 겁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도 조금은 벌었다. 장남 학비에 보탤 수 있겠다. 1985년 3월 16일. 비가 많이 왔다. 현장에서 일을 못했지만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1985년 3월 17일. 장남이 편지를 보냈다. 성적이 올랐다고 한다. 기쁘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혀 있는 짧은 문장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 이야기가 아닌 날이 없었어요. 차남이 아프다고 했다.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 막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했다. 내일 장난감 가게에 가봐야겠다. 장남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저희가 전부였던 거예요. 당신의 아픔이나 힘듦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오직 저희 형제들의 안부와 걱정, 기쁨과 자랑만 가득했어요. 오늘 차남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막내가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한다. 다행이다. 장남이 연인을 소개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다른 노트를 펼쳐보니 더욱 세밀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저희의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친구들 이름, 심지어 성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장남은 리더십이 있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다. 차남은 감성적이고 남을 잘 배려한다. 막내는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다. 아버지는 저희를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의 생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오늘은 둘째 생일,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막내 졸업식, 꽃다발을 준비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시험을 보는 날까지 표시해 두시고 장남 면접 잘 되기를 기도하자, 차남 결혼식 양복을 맞춰야겠다라고 메모해 두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 작은 방에서 저희의 인생을 함께 살고 계셨던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저희와 함께 계셨던 거죠. 저희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걱정될 때는 함께 걱정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이 조용한 공간에서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 이곳에서 저희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를 잊고 살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을 때도 아버지는 이곳에서 저희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보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 대학교 다닐 때 보낸 엽서들, 심지어 결혼 전에 연인과 찍은 사진들까지.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오셨던 겁니다. 방 구석 낡은 이불 밑에서 두툼한 봉투가 발견되었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형들이 찾던 돈이 여기 있는 건 아닐까?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들이 만져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이 봉투 안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을까요? 하루 일당이 얼마 안 되는 건설 일용직으로 말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통장 뒤쪽을 보니 매달 조금씩 꾸준히 입금된 내역들이 있었어요. 많을 때는 50만 원, 적을 때는 10만 원.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넣으셨던 거예요. 비가 와서 일을 못한 달에는 5만 원만 넣으시기도 했고, 저희 중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달에는 아예 넣지 못하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어김없이 2배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모으셨던 거였습니다. 점심도 거르시고 버스비도 아끼시고 새 옷도 사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였어요. 저희의 미래를, 저희가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거였죠. 통장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장남 결혼 자금, 차남집 마련 도움, 막내 유학 비용. 저희 각자를 위한 계획들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저희의 인생을 다 그려놓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지, 언제 필요할지 모든 걸 미리 생각해두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통장 옆에는 작은 땅 문서도 있었습니다. 고향 칠레 근처의 작은 땅이었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는 땅이었죠. 땅 문서에 붙어있는 메모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다. 아버지의 소박한 꿈이었던 거예요. 큰 욕심도 없으셨어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 꿈의 전부였던 거죠. 하지만 그 꿈조차 이루지 못하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느라 정작 당신의 꿈은 뒤로 밀어두셨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트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쓰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떨리는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희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였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아빠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너희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평생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에게는 너희 셋이 전부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빠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 작은 방은 아빠의 피난처였다. 힘들고 외로울 때, 너희들을 그리워할 때 찾아오는 곳이었다.
여기서 너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내일을 버틸 힘을 얻었다. 너희들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이 방 안에 가득했다. 너희들이 아빠의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 아빠가 남긴 돈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것도 너희들 몫이다. 아빠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니 의미 있게 써다오. 고향 땅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아빠의 고향 바다를 한번 보아라. 아빠가 얼마나 그곳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진짜 유산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너희 셋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형제의 정이다. 아빠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너희들이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빠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도 있고 형제가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만은 그러지 말아다오. 아빠가 평생 꿈꿔온 것은 너희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미안하다, 아들들아.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믿어다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기려 한 게 아니라 저희 형제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죠.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유산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형들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했고, 저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형들, 지금 여기로 와주세요. 아버지가 정말로 남겨주신 선물을 찾았어요. 주소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전해드려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세 형제가 모두 그 작은 방에 모였다. 장남과 차남은 처음에는 돈과 땅 문서에 눈을 빼앗겼지만 막내가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보여주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작은 방 안에서 20년 넘게 쌓여온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한 순간 형제들은 말문이 막혔다. 벽에 붙은 사진들, 정성스럽게 쓰여진 일기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굴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다퉜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 모든 사랑을 보고도 어떻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장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돈 얘기만 먼저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 그는 벽에 붙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차남이 아버지의 노트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어요. 이 일기들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많아. 내가 중학교 때 아팠을 때 아버지가 밤새 간병하신 일도 여기 적혀 있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어요. 아버지는 우리 일은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 싶어. 막내가 벽에 붙은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들, 이것 좀 봐요. 우리 생일뿐만 아니라 시험 보는 날, 면접 보는 날까지 다 표시해 두셨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그때서야 형제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세세한 걸 다 기록해 두셨다니. 장남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무심코 찍어서 보내드린 사진 한 장, 안부 전화로 한 말 한마디까지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구나.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발견하고는 더욱 울었어요. 그때 급하게 쓴 짧은 편지였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차남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정말 간단한 거였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었던 거야.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 형제는 그 작은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돌아가며 읽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형, 사실 나는 형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너를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언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나 싶을 정도로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이지만 동시에 저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며칠 후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두신 고향 땅을 팔지 않고 그 자리에 작은 집을 짓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비록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저희라도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고향에 아버지가 꿈꿨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매년 기일이면 그 집에 모여서 아버지를 기리고 저희 형제의 정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려주려고 해요. 사랑이 어떤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몸소 보여주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그 작은 단칸방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들과 사진들, 그 모든 기억들을 그대로 두고 가끔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곳이야말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긴 곳이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지금도 그 방에 가면 아버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잘했다.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벽에 붙은 저희 사진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상상해 봅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된 모습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마음,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그 작은 단칸방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이제 저희는 그 소중한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희는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